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이번에 5강에서는 외상, 다친 걸 말하는 거고요. 또 교통사고 이런 상황에서 응급처치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야외 활동을 하다가 아니면 가족이 같이 있다가 다쳤다. 다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만약에 의식을 잃을 정도로 다쳤거나 심한 출혈을 보이는 등의 외상이 있다면 따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겁니다. 119 구급대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중증도에 따라서 외상센터라든지 아니면 응급의료 기관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우연히 현장에 있어서 119 도착 전까지 처치가 필요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당장 응급실로 가야 될지 망설여지는 정도의 외상이라든지 이런 경우라면 외상의 일반 처치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ABC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ABC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데요. A, 에어웨이, 기도, 그리고 브레스, 호흡, 그다음 서큘레이션, 순환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심폐소생술 상황에서는 C가 컴프레션, 흉부 압박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기도 해서 만약에 심폐소생술 상황이다 하면은 C, A, B 순서대로 하게 됩니다. 컴프레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에어웨이와 호흡을 관찰하는 거죠. 환자가 의식이 있고 ABC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머리, 가슴, 배 그리고 목의 손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식이 없거나 의식 저하가 있다면 머리와 목의 손상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함부로 일으켜 세우려고 시도하거나 막 둘러 엎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로 119 신고를 하고요. 119 상황실의 도움을 받아서 훈련받은 구급대원의 도움을 통해서 이 경추 고정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동하는 동안 경추 손상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거를 조치를 하고 그다음 응급실로 이송을 해야 됩니다. 머리, 가슴, 배, 목의 손상은 생명과 직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거나 이 부위를 부딪혀서 심하게 다친 경우다 하면 바깥에서 특별한 출혈이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고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팔과 다리를 일컫는 이런 사지의 손상은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는 좀 드물지만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압박을 통해서 지혈을 하고 그 다음에 실혈로 인한 사망을 막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절단사고 같은 경우가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손가락 절단만 해도 어마어마한 피의 양이 나오게 되죠. 이 안에도 세동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에 끼거나 이런 손상일 경우에도 그렇고요. 이런 경우에는 수건이나 옷을 이용해서 압박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압박을 해도 출혈을 막을 수가 없다면 상부를 묶어서라도 지혈을 해줘야 됩니다. 출혈 자체가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붓거나 통증이 심한 부위가 생겼다면 가능하면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까지 손상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부목 등으로 고정을 해주는 처치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외상의 종류에 따라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교통사고의 기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응급실에 올 때도 그 기전을 알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오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사진을 찍어 온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기전과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 환자가 받은 충격량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행자의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의 탑승자 교통사고 아니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의 교통사고 그다음에 차량 전복사고 아니면 사람이 차량 바깥으로 튕겨나온 사고의 경우 아니면 사람 쪽으로 20cm 이상 프레임이 밀려 들어온 그런 사고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중한 교통사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저희가 자세히 진찰하고 검사를 조금 더 늘려서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다 하면 119 구급대원을 통해서 안전하게 이송을 즉시해서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미한 사고들도 있죠. 후미추돌이라든지 접촉사고 이런 경한 사고의 경우에는 심한 통증이 없다면 응급실로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날 외래 진료를 받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육
근육과 신경에 급격한 자극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사고 당일보다 다음 날에 더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을 하고 놀라지 말고 병원에서 외래 진료로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겠죠. 후미 충돌을 세게 받았다 그러면 우리 머리랑 몸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심하게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몸은 가만히 있는 채로 머리가 위에서 있으니까. 이렇게 휘플리스 인저리라고 하는데, 휘플리스 인저리를 받으면 목 주위에 있는 근육과 신경이 과한 컨투전, 손상을 입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당장 뭔가 뭐 손저림이라든지 마비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응급실로 오셔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근육통, 뻐근함 이런 것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응급실로 오시지는 않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심하게 꺾였다 돌아와가지고 마비감이 있다든지 아니면 저림이 있다든지 이럴 땐 예의가 다릅니다. 이럴 때는 응급실에서 조치를 취하고 목을 고정수를 받아야 되거나 입원해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 등 한 3일에서 5일 정도 치료를 받고 그래도 호전이 없는 통증이나 붓기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말고 위에서 떨어지는 낙상의 경우,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소아와 노인 환자들일 겁니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낙상이라든지 자살 목적의 낙상, 이런 경우는 당연히 119 구급대원의 도움이 필수일 테니까요. 일반적인 성인이면 그 기전과 통증 정도에 따라서 응급실 방문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소아와 노인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호자가 그 기전을 최대한 정확하게 알아서 응급실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머리 쪽을 다쳤다면 머리를 다친 기전을 살펴봐야 됩니다. 정신을 잃고 넘어진 경우나 쓰러져서 머리를 부딪힌 뒤에 그 다음에 정신을 잃은 경우, 둘 다 머리 CT를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다치면서 정신을 잃은 게 관련됐다 그러면 응급실에 와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 잠깐이라도 경련이 동반되었던 경우, 아니면 머리에 상처가 있는 경우, 아니면 낙상 자체가 체중이 실리는 기전으로 다친 경우에는 응급실 방문이 필요합니다. 체중이 실렸다는 거는 우리 1살, 2살짜리 어린애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지는 경우 정도, 이런 경우라면 괜찮지만 뛰다가 앞으로 넘어졌거나 아니면 어디 걸려 넘어져가지고 체중체로 콱 머리부터 떨어졌다든지 이런 거를 체중이 실리는 기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갔다든지 이런 경우에 뇌 손상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방사선에 위해가 있더라도 머리 CT를 찍어봐야 됩니다. 아이를 재워서라도 찍어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재운다는 거는 약물로 재우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친 뒤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지켜보셨다면 구역 구토가 있는지, 어지럼증이 지속되진 않는지, 두통이 발생하거나 점점 심해지지 않는지를 봐서 이런 게 있다면 응급실에 와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뇌진탕 증후군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뇌출혈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아이들이나 특히 말 못하는 유아나 영아가 머리를 다친 경우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일단 대화로는 증상이 확인이 안 되니까 머리 CT 촬영 여부는 거의 전적으로 보호자분들이 봤던 어떤 상황과 기전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나 경련, 의식소실이 있었던 경우는 당연히 아이를 약물로 재워서라도 CT를 찍어봐야 되는 경우지만 그 외에 아이의 키보다 높은 데서 떨어졌거나 아니면 바닥이 쿠션이 전혀 없는 딱딱한 곳에서 떨어진 경우,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경우에도 머리 CT를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유아나 영아는 CT실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이 2, 3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누워있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재우는 약물을 사용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먹는 약물도 있고 주사 약물도 있는데요. 이 재우는 약물은 관장하는 약물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의사의 판단에 하에 쓰게 됩니다. 근데 자주 쓰는 약물이기는 하지만 환아에 따라서 약물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경우에서는 너무 깊게 잠이 들면서 호흡까지 떨어져서 산소를 잠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2-3시간 응급실에서 대기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경우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노인 환자가 낙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대퇴골절이 있습니다. 꼭 낙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골다공증이 워낙 심하게 진행이 되신 경우에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이렇게 주저앉았는데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증상으로 응급실에 와서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대퇴골절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이 골다공증이 심해지면서 뼈의 그 밀도가 낮아지니까 쉽게 부러지면서 발생하는 골절이죠. 뭐 어떻게 다치셨냐 물어보면 침대에서 떨어졌다, 뭐 길에서 넘어졌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냥 주저앉았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정도로 노인분들에게는 흔하게 발생하는 골절입니다. 이 또한 문제는 뼈가 부러진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워낙 여러 질환들이 동반된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전신 마취를 견뎌서 수술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될 정도로 심폐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여차저차 어렵게 수술을 마쳐도 재활 과정에 들어가면서 평소 기능처럼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도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누워 지내면서 여생을 보내시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수술 전후 과정에서 장기간 누워 지내야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발생하기 쉬운 질환들이 있습니다. 폐렴이라든지 욕창, 심근경색, 뇌경색, 폐색전, 요로 감염 이런 여러 질환들이 가뜩이나 위태로운 할머니, 할아버지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 중에 노인분들이 이제 주저앉다가 더 이상 못 일어난다 이러면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평소에 걸을 수 있다 그러면은 가능하면 체중을 실어가면서 지내시는, 이게 앉아서 지내다 보면 또 누워서 지내다 보면 이 뼈에 체중이 실리지 않으면서 골다공증이 더 악화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걸을 수 있을 때 꾸준하게 걸으면서 일상생활을 하시는 게 굉장히 이 골절 예방에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외상과 교통사고의 응급처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6강에서는 환경응급이라고 하는데요. 동물에 물렸거나 아니면 등산과 관련해서 다친 과정이거나 아니면 화상에 의한 상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